17살 소년이 차가운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서슬퍼런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슬픈 기록입니다. 한때는 만백성의 축복 속에 태어난 조선의 적통 왕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숙부의 칼날 아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관도,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말입니다. 영월의 깊은 산골로 유배를 떠나며 그가 보았던 마지막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조차 평온하지 못했던 조선의 제6대 국왕 단종입니다. 오늘 지혜갑부에서는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 무너져간 한 소년의 삶과 그를 둘러싼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종 23년인 1441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경복궁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기다리던 첫 손주 홍의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는 문종의 아들로 조선의 적통 중의 적통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품에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비극은 탄생과 동시에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가 출산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안타까운 산후병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홍의는 그렇게 궁궐의 보살핌 속에서 홀로 자라야 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소녀는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세종과 문종은 홍의에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소녀는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매우 영특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세종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홍의의 앞날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성군의 피를 이어받은 소녀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뒤에는 거대한 역사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영특함은 훗날 그를 더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1450년 온 백성의 눈물 속에 성군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어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르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단종은 고작 10살의 어린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세종은 눈을 감기 직전까지 어린 손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노왕은 지편전 학사들을 침소로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신숙주와 성삼문 등 신뢰하는 신하들에게 손자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운명은 너무나 가혹하게 흘러갔습니다. 문종은 효심이 깊어 세종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극진히 아버지를 모시느라 그의 기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재위 2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452년 문종마저 39세에 이른 나이로 허망하게 승하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거대한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12살 어린 소년 홍의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할아버지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도 없습니다. 왕실의 어른이 모두 사라진 텅 빈 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친 권력의 폭풍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제 단종 앞에는 피냄새 진동하는 암투와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임금의 고독한 사투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미어집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슬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 모두 약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억울하게 잊힌 영혼들을 위로하는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문종이 승하하고 단 며칠이 지났을 뿐입니다. 12살 어린 소년 단종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의 즉위였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잔칫날이었지만 궁궐 안에는 적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단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지켜줄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없었기에 어린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봐줄 대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권력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노대신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조정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임금은 그저 신하들이 결정해온 문서 위에 점을 찍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소녀는 화려한 궁궐 속에 갇힌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오직 자신을 이용하거나 감시하는 눈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리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둘째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의 무력함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숨겨온 야심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대신들의 권력 독점을 명분 삼아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보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는 왕좌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독한 소년 왕의 등 뒤로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조선은 피할 수 없는 비바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숙부의 일그러진 야망은 어린 조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왕관을 쓴 소년과 칼을 쥔 숙부의 잔혹한 게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종대왕의 자손들을 살펴보고 갑시다. 세종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다둥이 아빠였습니다. 무려 12명의 부인에게서 18남 4녀, 총 2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특히 정비인 소원엉우와의 사이에서만 8남 2녀를 낳을 정도로 부부 금슬이 지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평화는 세종이 눈을 감으면서 잔혹한 서막을 알립니다.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장남 문종 이항입니다. 그는 세종의 뒤를 이은 제5대 왕으로 학문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쏙 빼닮은 천재였습니다.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와 츠국이 제작에도 깊이 관여한 준비된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위 기간은 고작 2년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이른 죽음은 결국 어린 아들 단종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야심으로 똘똘 뭉친 차남 수양대군입니다. 훗날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제7대 왕 세조입니다. 형 문종이 공부에 매진할 때 그는 활을 쏘고 무예를 닦으며 자신만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세종의 자식들 중 가장 성격이 불같고 권력욕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형이 죽자마자 그는 조카를 지키겠다는 약속 대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가장 뛰어났던 셋째는 안평대군 이용입니다.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그림과 시에도 능했던 르네상스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아들들 중 인망이 가장 높았지만 그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 독주를 막으려다 결국 계유정난의 희생양이 되어 형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이라는 무대 위에서 예술가의 영혼은 살아남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넷째, 이명대군 이군은 대군들 중 무예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수양대군과 함께 무인 기지를 타고났지만 형과 달리 정치적 야욕보다는 군사적인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다섯째, 광평대군 이연은 성품이 너그럽고 학문이 깊어 세종이 무척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세종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 여섯째, 금성대군 이유입니다. 그는 형 수양대군의 야심에 끝까지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조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건 복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획이 탄로나면서 형인 세조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세종에게는 평원대군, 영흥대군, 그리고 요절한 정소공주와
훈민정음 창제에 큰 도움을 준 정의공주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자녀들은 저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과 정통성이 오히려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형제도 조카도 몰라본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단종과 세조, 그리고 금성대군의 이야기에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형 문종의 죽음 이후 권력의 공백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를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당시 조정은 김종서가 주도하는 이른바 황표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인사를 결정할 때 진아들이 후보자 이름 위에 노란 점을 찍어 올리면 왕은 그대로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신권이 강해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이를 명분 삼아 김종서 일파가 권력을 독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수양대군은 어릴 때부터 무예가 뛰어나고 야심이 컸습니다. 그는 한명회와 권람 같은 책사들을 포섭하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의 앞날에는 피 냄새 진동하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의 깊은 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수양대군이 전격적인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인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사나운 무사들을 이끌고 좌의정 김종서의 집을 기습했습니다. 불시에 습격당한 김종서와 그의 아들은 철퇴를 맞고 참혹하게 쓰러졌습니다. 학살의 현장을 뒤로한 채 수양대군은 곧장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단종에게 신하들이 반란을 꾀했다며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3살 어린 왕은 숙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떨고만 있었습니다. 단종은 결국 숙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미리 작성한 살생부를 펼치며 잔혹한 숙청을 이어갔습니다. 황보인과 조극관 등 단종을 지지하던 대신들이 궐문 앞에서 차례로 살해되었습니다.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조선의 기둥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종을 지키던 충신들의 피가 대궐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단종의 팔다리는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지지 기반을 잃은 어린 왕은 이제 화려한 궁궐 안에 갇힌 포로가 된 셈이었습니다. 권력의 저울은 이미 수양대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숙부의 손에 묻은 피는 조카의 왕좌를 뺏기 위한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소년왕이 기댈 곳은 이제 조선 천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소용돌이는 이제 단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며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멈춘 자리에 수양대군이 우뚝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의 인사권과 병권까지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대궐 안에서 수양대군의 말은 곧 법이요 거역할 수 없는 어명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임금이었던 단종은 숙부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단종의 곁을 지키던 신하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둘 수양대군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은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 홀로 남겨진 섬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가해지는 유무형의 압박은 소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1455년 윤 6월 단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왕위를 숙부에게 양보하겠다는 선의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15세가 된 소년은 그렇게 왕좌에서 내려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수양대군은 기다렸다는 듯 조카의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의 제7대 국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눈물로 옥새를 건네주던 단종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평생을 약속받은 왕관을 자신의 손으로 건네야 했던 그 참담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순간을 어떻게 보셨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단종의 그 아픈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이 슬픈 역사를 기억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단종이 상황으로 물러나며 대궐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를 잊지 못한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삼문과 박팽년 등 집현전 출신 학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종대왕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되찾기 위해 이들은 목숨을 건 비밀 복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명의 날은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로 정해졌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세조를 처단하고 단종을 다시 모시려는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를 코앞에 두고 비극적인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동료였던 김질이 변절하여 세조에게 모든 사실을 밀고한 것입니다. 분노한 세조는 즉시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불에 달군 인두가 살을 파고드는 가혹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를 끝까지 왕이라 부르지 않고 날이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고한 기계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역사가 기억하는 절개의 상징 사육신입니다. 비록 보기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가치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보다 강한 이들의 충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육신의 처형은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거열형과 능지처참이 집행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목을 베는 참수형은 오히려 자비로운 편에 속했습니다. 반역이나 폐륜을 저지른 죄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형벌들의 진짜 목적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몸을 완전히 조각내어 죽어서도 영원히 쉴 곳을 없게 만들고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휘두르는 가장 잔인한 폭력, 그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지가 찢겨 죽는다는 표현으로 익숙한 거열형입니다. 한자 그대로 수레로 몸을 찢는 형벌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죄인의 팔과 다리, 그리고 목까지 총 5군데에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줄을 5마리의 소나 말이 끄는 수레에 연결합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짐승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찰나의 순간, 신체는 5조각으로 처참하게 분리됩니다. 조선 초기, 단종을 지키려 했던 사육신들이 바로 이 거열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훼손된 신체 부위는 전국 각지로 보내져 전시되었습니다. 감히 왕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거열형보다 더 지독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양 최악의 극형이라 불리는 능지처참입니다. 능지라는 말은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 고통을 최대한 길게 느끼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놓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날카로운 칼로 신체의 살점을 하나하나 포를 뜨듯 잘라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치명상을 피해가며 고통만 극대화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중국처럼 며칠씩 걸리지는 않았지만 뼈마디를 하나하나 토막내는 촌참의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여겼던 유교 사회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몸을 훼손하는 것은 죽어서 조상을 뵐 면목조차 없게 만드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토록 잔혹한 형벌이 존재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위험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정치가 과연 백성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강압적인 공포보다 진정한 지혜와 덕망이 더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마지막 불꽃이 꺼져버린 순간입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란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었고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태양이었던 소녀는 이제 죄인의 몸이 되어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1457년 무더운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황이었던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인 청령포였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가로막혀 있고 뒤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감옥이었습니다. 수백 리 길을 걸어 도착한 그곳에는 오직 적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억은 사라지고 단종에게는 차가운 바람과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단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양에 남겨진 부인 정수망우를 그리워했습니다. 17 소년에게 닥친 현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종은 슬피 우는 소쩍새 소리를 듣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절절한 한이 서린 그 유명한 자규시입니다. 밤마다 피를 토하듯 우는 새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고 울먹였습니다. 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피눈물이 담겼습니다. 이제 소년 임금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립된 섬 청령포에서 단종이 바라본 달빛은 유난히도 시리고 아팠습니다. 비극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관통하는 진정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청령포의 적막한 삶 속에서 단종에게 또 다른 불행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거센 여름 홍수가 몰아치자 머물던 거처가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단종은 급히 영월 객사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 무렵 경상도 순흥에서는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 중인 신세였음에도 조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보기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 섞인 계획은 실행도 하기 전에 허무하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세조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제 후한을 없애기 위해 단종을 죽여야 한다는 서슬퍼런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조는 결국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혈육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친동생인 금성대군과 어린 조카 단종에게 차가운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정한 권력의 세계는 형제에도 조카에 대한 정표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욕망은 그 어떤 인간적인 도리보다 무거웠습니다. 17세 소년 왕의 생명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관풍원의 밤하늘에는 죽음의 예고처럼 무거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관풍원에 머물던 17세 소년 앞에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약을 받든 금부도사 왕방연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당에 섰습니다. 왕방연은 어린 임금의 처연한 모습에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오히려 담담하게 스스로 의관을 정제하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공식적인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 속 이야기는 훨씬 더 잔혹하고 가슴 아픕니다. 공을 세우려던 한 하인이 사약 앞에서 주저하는 관리들을 대신해 단종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활 시위를 단종의 목에 걸고 사정없이 잡아당겼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조선의 어린 임금은 그렇게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영월의 온 산천이 통곡하듯 거친 비가 쏟아졌습니다. 꽃다운 나이 17에 마주한 죽음은 너무나 무겁고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에 희생된 가장 어린 희생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태양이었던 소년의 불꽃은 그렇게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정사와 야사를 떠나 그가 겪었을 마지막 공포와 외로움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지혜갑부 시청자 여러분은 이 어린 왕의 마지막 뒷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단종의 숨이 멎었지만 세조의 서슬퍼런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의 시신을 절대 거두지 말라는 냉혹한 엄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왕의 시신은 아무런 보살핌 없이 홀로 물 위를 떠돌았습니다. 모두가 보복이 두려워 눈을 감을 때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영월의 낮은 관리였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그는 왕의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몽도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아들들과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지륵 같은 밤의 정적을 뚫고 그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정성껏 건져 올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신을 수습해 자신의 선산인 동을지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뜬 채 죽음을 맞이했을 소년 왕을 위해 눈물로 땅을 팠습니다. 어몽도는 세조의 눈을 피해 단종을 정성스럽게 감해장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직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권력의 위협보다 인간의 도리를 택한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건 용기가 없었다면 조선의 한 왕은 영원히 차가운 강물 속에서 잊혀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월의 장릉에서 단종을 기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몽도의 희생 덕분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어몽도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선택한 이 남자의 결단을 어떻게 보시나요?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단종은 아주 오랫동안 죄인의 굴레를 벗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왕이 아닌 노상군이라는 초라한 이름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슬픈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특히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으로 모시며 그의 넋을 기렸습니다. 권력은 그의 이름을 지웠지만 민중은 그를 무속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가슴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시대에 이르러 단종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씻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1698년 숙종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상군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고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습니다. 그의 거처였던 영월의 무덤에는 장릉이라는 정식 능호를 내리고 국가적인 제사를 거행했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에 마침내 제 이름을 되찾은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소년 왕을 올감했던 반역의 낙인이 사라지고 조선의 당당한 국왕으로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한 줌의 재가 되었지만 그의 명예는 비로소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역사적 진실은 아무리 두꺼운 권력으로 덮으려 해도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241년 만에 되찾은 이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혜갑부 채널은 앞으로도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종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역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통성 있는 왕이었음에도 힘이 없었기에 숙부의 손에 죽어야 했던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를 말입니다. 만약 단종이 성인으로 장성하여 세종의 뜻을 이어받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또 다른 세종대왕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의 슬픈 눈물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지금 누리는 평화와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지혜갑부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